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2025년 12월 18일 하루가요. 한국 자산시장의 두 얼굴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네, 맞아요. 한쪽에서는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바로 옆 동네는 뭐랄까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어요. 그렇죠. 주식시장은 그냥 온통 파란불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은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였죠. 네, 같은 나라, 같은 경제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하루였어요. 맞아요. 뭐랄까 한쪽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단편 영화 같고 다른 한쪽은 아주 긴 호흡의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가는 느낌이었죠. 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두 시장의 서로 다른 타임라인, 또 작동 방식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왜 같은 날 주식시장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데 부동산 시장은 또 굳건히 버틸 수 있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핵심적인 차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단순히 주식은 내리고 부동산은 올랐다. 이 현상 너머에 있는 각 시장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단기적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하고 또 장기적인 수급이라는 거대한 구조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차이. 이걸 이해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폭풍우가 몰아쳤던 주식시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코스피가 1.5% 넘게 하락해서 그 심리적 저항선인 4천선이 깨졌고 코스닥도 1% 이상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죠. 이 정도면 그냥 뭐 좀 안 좋은 날이 아니라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단일 악재가 아니라 세 개의 파도가 한꺼번에 덮쳤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세 개의 파도요. 네, 첫 번째 파도는 미국에서 밀려왔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글로벌 기술주, 특히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닫았거든요. 아, 그 AI 주식들 밸류에이션 문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동안은 꿈을 먹고 자라던 주식들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현실을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시장을 이끌어온 주도주들이 흔들리니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됐고요. 그 찬바람이 아시아를 거쳐서 한국 증시에 그대로 상륙한 게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파도였다면 그럼 두 번째는 뭐였나요? 미국발 한파만으로는 이 1.5% 하락이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리하시네요. 보통 이 정도면 국내 시장 자체에 뭔가 큰 악재가 터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국내에서 터진 초대형 악재였어요. 아, 자료에 나온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드의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이 무산됐다는 뉴스가 시장을 강타했죠. 와. 이게 그냥 한 기업의 계약이 불발된 게 아니었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은 소식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LG 에너지 솔루션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한국 증시를 이끌어온 K배터리라는 이 큰 줄거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 사건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장중에 막 8, 9%씩 폭락을 했고 이 충격은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어요. 도미노처럼요.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다른 2차 전지 핵심 종목들도 같이 하락했죠. 시가총액 최상위 그룹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지수 전체가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특정 섹터의 위기가 시장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그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죠. 글로벌 한파에 국내 악재까지 겹쳤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파도는 뭔가요?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요? 네. 자료를 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이 1,478원대까지 치솟았어요.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죠.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환차손,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주식으로 10% 수익을 내도 원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결국 본전이니까 오히려 손해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 기술주도 불안하고 한국 대표 기업 뉴스도 안 좋은데 환율까지 이러니 일단 팔고 떠나자. 이런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네네. 실제로 이날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아, 글로벌 기술주 우려, 국내 대형주 악재, 그리고 원화 약세라는 세 파도가 동시에 덮치면서
주식시장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만든 하루였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파도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거친 바다 위의 조각배 신세였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거대한 파도가 바로 옆에 있는 섬은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한국경제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섬은 아주 잔잔했다고요. 대체 이 섬은 뭘로 만들어졌길래 그렇게 굳건했던 걸까요? 아, 정말 좋은 비유네요. 그 섬이 굳건했던 이유는 아주 단단한 안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안반이요? 네, 그 안반의 이름이 바로 구조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아, 공급 부족. 네, 주식시장이 매일매일의 뉴스나 심리라는 파도에 흔들리는 모래성이라면 부동산은 인구구조나 건설 사이클 같은 훨씬 더 거대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지각판의 영향을 받아요.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좀 익숙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바로 체감이 되실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신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작년 대비 40%나 줄었는데 이건 10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40%나요? 와. 쉽게 말해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신규 가구가 100가구 생길 때 새로 지어지는 집은 20채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야. 사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서 있는데 물건이 씨가 마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그 정도로 극심하군요. 그럼 자료에 언급된 성남, 분당이나 용인, 수지 같은 지역의 강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 지역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군, 교통, 편의시설 같은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있죠. 네, 이런 입지의 가치는 단기간에 다른 곳에서 복제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 새 아파트 공급도 없는데 이왕이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저곳의 기존 아파트라도 사자!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거죠. 아, 외부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섬 안에서는 우리 동네는 괜찮아 라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가격을 아주 단단히 떠받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에도 변수는 있지 않나요? 정부 정책이라는 변수요? 네, 있죠. 자료를 보니까 공시가격 인상 이슈가 있던데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부가 표준지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고 움직이고 있죠. 네. 공시가격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니까 이게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시장의 열기를 식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공급 부족이라는 엑셀러레이터를 너무 세게 밟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하, 당장 내년에 세금이 몇십만 원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보다 지금 이 집을 안 사면 몇 년 뒤에 몇 억이 더 오를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 불안감이. 여기에 더해서 전세 시장 상황도 불을 지피고 있고요.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전세 매물이 귀한 지역은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2년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올려줄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계속 전세금 올려주노니 차라리 대출받아서 내 집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매매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수요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기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네요. 네. 자, 그럼 이 분석을 바탕으로 이 자료들을 보내주신 분께 어떤 좀 실질적인 시사점을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이벤트 리스크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사례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AI나 2차 전지처럼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섹터일수록 이런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따라서 이런 섹터에 투자할 때는 만약 이런 악재가 터지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비상계획, 예를 들면 손절매 원칙 같은 걸 미리 세워두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요. 포트폴리오 분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분산 투자. 네, 이날 2차 전지 섹터가 무너질 때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다른 경기 관련주들은 더 빠졌을 수 있거든요. 네네. 모든 돈을 K배터리의 미래,
라는 하나의 이야기에만 걸었다면 큰 손실을 받겠지만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여러 섹터에 나눠 담았다면 충격을 훨씬 덜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종목이나 여러 산업에 걸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핵심 지역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자료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한 핵심 지역의 가격 강세는 단기간에 꺾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보유 비용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줘요. 보유 비용. 네, 앞서 말한 공시 가격 인상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어요. 단순히 집값이 1억 오르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집을 보유하기 위해서 매년 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 100만 원씩 늘어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봐야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나의 현금 흐름이 이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8일 하루의 데이터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두 시장이 얼마나 다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단기적인 심리와 뉴스라는 파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그리고 장기적인 수급이라는 거대한 조류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자산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각 시장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이죠? 단기 변동성과 장기 구조라는 이 두 세계가 만약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 같은 아주 거대한 거시경제의 충격이 닥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적인 공포가 1년, 2년 계속되는 거죠. 네. 그런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도 지금처럼 견고해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이라는 이 방어막이 과연 계속해서 가격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모든 자산 시장을 휩쓰는 거대한 압력에 그 단단한 안반마저 균열이 생기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자산 시장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